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 중에 돌아가신 부모님 꿈을 꾸고 당첨됐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저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로또 당첨은 아니지만요.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마음씨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이렇게 가정도 이루고 한 집안의 가장 노릇도 하고 있으니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머니께서 저를 발견하신 건 목련이 지던 때였다고 하니 4월쯤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저녁상을 치우고 막 설거지를 하시려는데 대문 밖에서 애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누가 애를 데리고 왔나 하고 대문을 열었더니 대문 계단에 라면 박스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안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제가 들어있었다더군요. 주변을 둘러봐도 인기척이 없어서 어머니께서는 얼른 저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셨대요. 아무리 봄이라지만 아직은 바람이 쌀쌀하던 때라서 그런가 제 뺨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당시 양부모님 댁은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자식이 5이나 있어서 업둥이까지 키울 여력이 안 됐어요. 이미 장성에서 서울에 가정을 꾸린 큰형과 큰 누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자식들이 아직 학생 신분이었거든요. 큰아들 대학 공부까지 시키고 장가까지 보내느라 밭도 팔고 소까지 팔아치운 마당에 입을 하나 늘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저를 키우는 걸 반대하셨어요. 이놈의 여편네야, 내 새끼들도 먹여 살리기 힘든 판에 남이 버린 새끼까지 나보고 키우라고?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야? 안 그래도 셋째 대학은 어떻게 보내나 한 걱정인데 어떻게 애미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해? 당장 내다 버려. 어떻게 그래요? 옛부터 업둥이는 복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키웁시다. 이 어린 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요? 인겁을 쓰고 산 목숨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몇 년 뒤면 셋째랑 넷째도 고등학교 졸업할 테니 지들 몫은 알아서 하고 살 거고 그러면 막내 하나 남는 건데 거기 하나 더 키운다고 크게 돈 들어갈 것도 아니잖아요. 요 작은 게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가 키웁시다. 남의 자식 잘 키워주면 우리 자식들한테도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남의 새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새끼들 위해서 키운다 생각하자고요. 어머니의 끈질긴 설득 덕분에 아버지는 저를 호적에 올려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6남매 중 6째가 될 수 있었답니다. 제 출생의 비밀은 딱히 감출 일도 없었지만 감춰지지도 않았어요. 농촌에선 한 집 건너가 친척이고 사돈인데 저희 집에 업둥이가 들었다는 소문이 퍼지지 않을 리 없었죠. 어릴 땐 철없는 동네 아이들의 놀림으로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 양부모님은 저를 놀린 아이 집까지 찾아가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특히 처음엔 저를 받아들이기 꺼려했던 아버지가 더 무섭게 화를 내셨죠. 언놈의 새끼가 우리 집 막내더러 고아라고 그랬어? 옳지, 네 놈이구나. 너 이놈, 내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해봐라. 우리 재우가 고아냐? 위로 형이 3이나 있고 누나가 2이나 있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우리 집 막내가 고아라는 게 말이 되냐고? 말해봐라 이놈아. 꿀단지를 왜 물었냐? 왜 대답을 못해? 앞으로 누구든지 간에 우리 막내한테 허튼 소리 짓거렸다가는 내가 아주 주둥이를 확 찢어버릴 줄 알아. 평소 말수 적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 한번 안 하고 사신 아버지였지만 저와 관계된 일이라면 2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싸우시곤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호의적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거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저는 집에서 아버지 눈칫밥을 먹고 자랐어요.
반찬 투정은 언감생심, 조용히 밥을 잘 먹어도 많이 먹는다고 혼나고, 그래서 밥을 조금만 먹으면 어린 놈이 벌써부터 반찬 투정하냐고 핀잔을 주셨거든요. 거기다 제 위에 5 형제들과는 저를 늘 확연히 구분하셨는데, 친자식들한테는 내 새끼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저한테는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라고 칭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랬던 아버지가 저라면 꿈뻑 죽게 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던 그 해는 연애보다 여름 기온이 높았는데,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 아버지는 날씨를 탓하며 집에서 쉴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논에 나가 일을 하셨는데, 땡볕 더위에 농약을 뿌리시다가 그만 쓰러지셨던가 봐요. 저는 학교에서 집까지 가려면 가는 길에 저희 논 옆으로 지났어야 했는데, 그때 마침 논두렁에 사람 손이 툭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지 뭐예요. 혹시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고 계신가 해서 가봤더니 농약통을 등에 진 채 바닥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그 길로 옆논으로 달려가 한창 일하고 계신 동네 어르신을 불렀고, 그분들 덕에 아버지는 의식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 일로 바로 저를 대하는 아버지 태도가 바뀐 건 아니고,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듬해 봄이었는데 아버지가 밭일을 하시다가 뱀한테 물리신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는 아버지가 뱀독 때문인지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달려들어 물린 부위의 피를 입으로 빨아 뱉어냈고, 이후 동네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보건소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천만다행입니다. 아드님이 빨리 독을 빼내서 사셨어요. 이런 기특한 아들을 두셨으니 어르신은 아무 걱정 없으시겠습니다. 2번이나 아버지 목숨을 구한 덕분에 그 후로 저는 집안의 천덕꾸러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귀한 막내 아들로 탈바꿈 할 수 있었어요.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로 불리던 호칭도 당연히 내 새끼, 우리 막둥이로 바뀌게 되었고요. 물론 형들과 누나들은 아버지의 이런 변화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요. 눈칫밥을 먹고 살던 제가 이제는 어엿한 이 집안 자식으로 살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치 안 보고 살 수는 없었어요. 물론 부모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나요? 다른 건 몰라도 대학 문제만큼은 저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큰형과 셋째 형은 대학을 나왔지만 누나 둘과 둘째 형은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문턱에도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업둥이인 제가 어떻게 대학에 보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대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서 중학생 때부터 품팔이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제가 또래보다 키도 크고 체격이 탄탄한 편이라서 저를 불러주는 곳도 많았고, 덕분에 고등학교 3학년 봄까지 모은 돈이 첫 학기 대학 등록금을 하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농어촌 특례 입학을 노렸던 저는 입학만 하면 나머지는 학교 다니면서 벌면 된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모님께도 일찌감치 그렇게 말씀드려놨고요.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큰형이 하던 사업이 꼬꾸라진 거예요. 정확히는 사업이 망한 건 좀 됐는데, 그동안 집에서는 쉬쉬하다가 더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집에 연락을 했던 거지만요. 당장 식구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땅 좀 팔아서 도와달라더군요. 유일한 생계 수단인 땅을 팔면 부모님은 앞으로 뭘 먹고 살라는 건지. 이미 큰형이 대학에 다닐 때 소도 팔아먹었고,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한다고 밥까지 팔아먹으면서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나머지 형들과 누나들도 안 된다고 난리였죠. 하지만 부모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당장 자식이 식구들과 지낼 방 한 칸이 없다는데 월세 보증금이라도 마련해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셨던 거죠. 큰형 전화를 받고 하루 종일 줄된 밤을 피우시던 아버지는 저녁상을 물리시고는 제 방으로 오셨어요. 재우야,
너 꼭 대학에 가야겠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군에 다녀와서 들어가면 안 되겠냐는 소리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힘없이 젖어있는 아버지 눈을 보면서 이후에 이어질 말을 가늠할 수 있었어요. 제가 대학에 가려고 마련해 둔 돈을 달라는 말씀을 하실 게 뻔했거든요. 제 진심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린 자식한테 이런 말을 꺼낼 수밖에 없는 아버지 심정을 생각하니 모른 척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통장과 도장을 꺼내서 내밀었어요. 아버지, 이거 큰형님 주세요. 아버지 말씀대로 저는 군대 먼저 다녀와서 대학 가도 되니까요. 입대 전에 막노동 좀 해서 돈 좀 모아두죠 뭐. 미안하다. 애비가 돼서는 자식놈 공부는 못 시킬 망정 지가 벌어 장만한 등록금까지 뺐다니. 대신 아버지가 네 대학 공부만큼은 꼭 시켜주마.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그 약속은 영영 지킬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 제가 병장을 달고 얼마 안 됐을 때 부대로 아버지 부고가 날아왔거든요. 막내 아들 대학 보낼 학비 마련하겠다고 고령에도 불구하고 밤낮 없이 일을 하시다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이런 사정을 모르고 아버지 장례식에 모인 형제들은 하나같이 아버지 잘못이라며 한 소리씩 했어요. 아니, 다 늙은 노인네가 무슨 일 욕심이 그리 많아선 그 땡볕에 밭일을 그리 했대? 엄마라도 좀 말리지 그랬어. 재순이 너도 그만해. 아버지가 어머니 말 들을 사람이니? 다 자기 명대로 살다 가는 거야. 아버지 명을 그거밖에 안 되는 걸 누구 탓하겠어? 그나저나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농사는 누가 짓나? 큰형이 먼저 땅 얘기를 꺼내자 나머지 형제들도 입을 다문 채 서로 눈치만 살폈어요. 농사질 사람이 없으니 땅을 팔아야 할 거고 그러면 땅 판 돈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 거기에만 혈안이 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형제들의 검은 속내를 아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제가 먼저 나섰어요. 제가 지어요. 아버지가 지으시던 농사 제가 지을 거라고요. 제 말에 형제들은 죽일 듯이 저를 노려보았어요. 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서 저를 타박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땅을 팔면 앞으로 어머니를 누가 모실 건지도 정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나서서 어머니를 모실 생각들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벙어리 냉가슴만 앓게 된 거죠. 막내 누나는 제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 치며 네가 뭘 안다고 농사를 짓냐고 볼멘 소리를 했고 큰형은 허공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 형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제게 빈정대기 시작했죠. 그러자 참다 못한 어머니가 나섰어요. 막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 땅 문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해라. 네 아버지가 평생 일군 땅이야. 니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시키느라 야금야금 다 팔아먹고 이제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거라도 남겨놔야 하지 않겠니? 니들 중에 고향에 내려와 농사를 짓겠다는 놈이 있다면 모를까. 지금으로선 막내한테 맡기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자 큰형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깟 땅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재우 저 녀석이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요. 괜히 저놈이 우리 집 땅에 욕심내는 거 뻔한데 어떻게 어머니가 저놈 편을 드시냐고요? 나머지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으세요? 장남이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가엾지도 않으시냐고요? 그래요 어머님, 그건 이 말이 맞아요. 이럴 때 어머님이 중심을 잡으시고 장남한테 땅을 팔아주시는 게 맞는 거죠.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 제사 누가 지내겠어요? 눈을 씻고 봐도 장남밖에 없잖아요. 그럼 장남 대접은 해주셔야죠. 큰 형수님까지 나서서 자기네한테 땅을 달라는 소리를 하자 누나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특히 막내 누나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들더군요. 큰올케 진짜 웃긴다. 아니 큰오빠가 아버지 제사를 지을지 안 지을지 어떻게 알아요? 큰올케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냐고요. 웃기지도 않아 정말. 엄마 그러지 말고 땅 팔아서 정확히 6등분 해줘.
나도 돈 들어갈 구석이 천지라고. 이참에 부모 덕 좀 보게 해달란 말이야. 이 기집애 웃기는 기집애네. 야, 그걸 왜 6등분을 하냐? 재호 저 자식은 아버지 자식도 아닌데 5등분을 해야지. 둘째 형이 제 목숨 빼야 한다고 한 소리 하자 이번엔 딴지를 걸었어요. 다들 너무하네. 6등분이니 5등분이니 누구 마음대로 나누겠다는 거야. 솔직히 이 집구석에서 지금까지 아버지 도움 안 받고 산 사람이 누구야? 나밖에 더 있어? 형이랑 셋째는 소 팔아서 대학 다녔고 누나랑 재순이는 결혼할 때 땅 팔아서 혼수해줬잖아. 나만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그럼 마지막 남은 땅이라도 나한테 양보해야겠다는 생각들은 안 해?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이기적이야? 다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둘째 형은 불끈 쥔 주먹을 위협적으로 허공에 주먹을 휘둘러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둘째 형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둘째 형은 어릴 때부터 사고를 하도 쳐서 합의금으로 날린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대학 사냥 등록금만큼은 아니었어요. 누나들 혼수 비용보다는 훨씬 더 들어간 건 확실했으니까요. 다들 아버지 땅에 혈안이 돼서 정작 장례식은 뒷전이었어요. 결국 상주 노릇을 한 건 저와 어머니 둘뿐이었죠. 장례가 끝나는 날까지 형제들은 땅 얘기만 주구장창 해댔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땅을 팔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 땅에서는 제가 군 제대 후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제가 군대에 다녀오는 동안 동창들은 서울이나 근처 도시로 대학이나 일자리를 찾아 나갔고 남은 건 저와 몇 안 되는 동창들 뿐이었어요. 그 중에는 저랑 동네 오빠 동생으로 지내던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혼자서 그 먼 곳까지 면회를 왔던 애였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 인물이 살아나서 그런가 예전과 달리 볼 때마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자기는 읍에 있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면서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놈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찾아오는 건지 이해는 안 갔지만 그래도 볼 때마다 기분은 좋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그 애는 동네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아담한 체격에 예쁘장하고 새침한 성격이 남자들이 딱 좋아할 타입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이 애를 이성으로 생각했던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부모님이 우리 동네 이장님이었거든요. 이장님 장남은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수학선생이고 큰딸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희 집에 비하면 대단한 집안이기도 하고 제 출신이 남들 앞에 내놓기 떳떳하지 못한지라 애초에 모도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자꾸 저한테 다가오니까 저도 참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밀어내야 하는 게 맞다는 건 알지만 내심 그러기 싫다는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는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경은아, 솔직히 나는 네가 싫지 않다? 아니, 싫지 않은 게 아니라 여자로서 많이 끌려. 하지만 내 처지가 이 모양이라서 너랑 어떻게 해볼 용기가 나지 않아. 혹시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라면 그러지 말았으면 한다. 내가 너무 힘들거든.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전하고 나머지는 경은이가 판단해 주길 바랐어요. 내 입으로 사귀자는 말은 염치가 없어서 도저히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빠, 남자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내가 오빠 좋아하는 거 오빠도 알잖아.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를 미쳤다고 군대까지 면회를 다녔겠어? 그리고 오빠 처지가 어때서? 업둥이라서? 아니면 농사꾼이라서? 오빠가 오빠 친부모 얼굴도 모르고 살게 된 게 오빠 잘못은 아니잖아. 그걸 왜 오빠가 창피해해? 오히려 칭찬받아야지. 양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누구보다 바르고 성실하잖아. 그리고 농사꾼인 게 뭐? 우리 아빠도 농사꾼이야. 내가 농부 자식인데 내 남자가 농사꾼인 게 창피하겠어? 그냥 난 이재우라는 남자 자체가 마음에 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프로포즈나 해. 여자를 몇 년이나 기다리게 했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잖아. 만만치 않은 여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강단 있는 사람인 줄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정도로 강한 사람이라면 나 같은 놈이랑 만나서도 꿀리지 않고 버텨나갈 수 있겠다는 확신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예정이 없던 프로포즈를 했고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어요. 하지만 경은이랑 사귀는 동안 이장님께는 솔직하게 우리의 교제 사실을 알리지 못했어요. 그랬다가는 당장 헤어지라는 소리를 들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장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놈아, 평소에 우리 집 문턱에 닳도록 드나들던 놈이 내 딸이랑 사귀고부터는 왜 이렇게 코빼기도 안 보여? 미래의 장인한테 잘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벌써부터 처가랑 거리를 두고 살 생각인 거냐?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이장님, 제가 경은이랑 만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내 딸인데 애비가 돼서 모르면 누가 알아? 고개 콩알만 할 때부터 재훈 이놈한테 시집가겠다고 노래를 불러왔는데 모르는 게 이상하지. 나한테 잘 보이려면 일단 우리 집 드나들며 네 장모 될 사람부터 구슬려 놔. 요새 경은이 혼처자리 알아본다고 난리니까. 뜻밖의 이장님 지원을 받게 된 저는 이장님 말씀대로 예비 처가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예비 장모님 마음을 사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좀처럼 저를 사윗감으로는 보시지 않더라고요. 아니, 제 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하셨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서 기어이 경은이를 근처 도시에 사는 공무원이랑 선을 보게 할 거라고 하시길래 답답한 마음에 못 마시는 술까지 마셨지 뭡니까. 술에 취해서 어머니 앞에서 푸념을 했던 모양인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장님 댁에 찾아가 경은이 어머님께 따졌던 모양이었어요. 우리 막내가 어때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우리 막내처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어디 흔한 줄 알아? 공부도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도 갈 놈이었는데 그가 모아둔 돈으로 지 큰형 도와주느라 못 간 거라고. 그런데 왜 자네가 우리 아들을 무시해? 왜 내 아들 눈에서 눈물을 빼느냐고. 아우 형님, 누가 재우더러 뭐랬어요? 재우 착하고 똑똑한 거야 나도 알죠. 하지만 내 딸은 못 주겠는데 어떡해요. 내가 재우가 싫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돈 많고 학벌 좋다고 여자 무시하는 놈들에 비하면 재우가 100배 1000배 낫죠. 그럼 왜 경은이 결혼을 딴 놈이랑 시키려는 건데? 그러자 경은이 어머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형님 자식들 때문에 그래요. 형님이 배 아파 난 자식들 때문에 우리 경은이 그 집으로 시집 보내기 싫어 그래요. 하나같이 욕심만 그득해서는 부모가 고생하는 건 생각도 않고 돈 빼갈 복리들만 하잖아요. 우리 경은이 재우랑 결혼시키면 그 집 살림 누가 하겠어요. 우리 경은이 몫이잖아요. 시부모 부양하는 거야 자식된 도리라고 하지만 그렇게 형님 모셔봐야 형님 죽고 나면 얼마 안 되는 땅떼기 누구 입에 들어가겠어요. 형님 배 아파 낳은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거 안 봐도 비디오 아니냐고요. 죽어라 고생만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킬 게 뻔한데 어떻게 내 딸을 그 집에 보내요? 형님이라면 형님 딸들을 그런 집에 보내겠냐고요. 경은이 어머니를 통해 의외의 대답을 들으신 어머니는 잠시 당황하셨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라. 난 우리 재호랑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재호 결혼하면 따로 살림 차려줄 거고 나 죽고 난 뒤에 땅이랑 집은 우리 돕고 밥 챙겨 먹이는 자식한테 줄 거야. 아우 형님, 형님이 그런다고 형님 자식들이 그 뜻을 따른대요? 어림도 없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이장님 댁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가 병에 걸린 달력 뒤편에 각서를 쓰셨어요. 저를 따로 분가시키겠다는 것과 전 재산을 우리 집 강아지 돕고 밥 챙겨주는 자식한테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경은이 어머니도 지지 않고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는 큰아들한테 전화해 이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물으셨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두 분이 인근 도시까지 나가
각서에 공증까지 받아오셨어요. 그렇게 저는 두 어머니 덕분에 경은이와 결혼을 하게 됐고 본가와 처가 중간쯤에 집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아내를 트럭에 태워 읍에까지 출근을 시키고 밤에는 트럭을 끌고 읍에 가서 아내를 데려오곤 했어요. 남들은 이런 저를 보고 팔불출이라고 놀려댔지만 좋은 걸 어쩌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믿고 어려운 결정을 해준 사람인데 서울이라고 출퇴근을 못 시키겠어요? 저는 고작 아내 출퇴근을 시키는 정도였지만 아내는 저보다 더 저와 제 어머니를 아껴주었어요. 아버지 장례식 이후 땅 안 팔아준다고 삐쳐서 고향의 발길을 끄는 형제들을 대신해 아내 혼자 아버지 제사도 준비하고 명절에도 아내 혼자 차례상을 차렸거든요. 거기다 철철이 어머니 옷이며 화장품, 심지어 속옷 하나까지 챙겼어요. 그러는 와중에 남매까지 출산해 육아까지 해냈으니 강철 여인이 따로 없었죠. 이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안 예뻐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입버릇처럼 우리 막내 며느리는 똥도 버리기 아깝다고 하실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에서 시작해 조금씩 땅을 넓혀간 저는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일대 땅을 거의 다 사들였어요. 아내 권유로 시작한 인터넷 농산물 직배송 사업이 잘 된 덕분이었죠. 농한기 때는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동남아로 단체 관광도 떠나고 인근 도시에 유명 트로트 가수 콘서트가 있다고 하면 관광차를 대절해 어른들을 모시고 다녀오곤 하는데 동네 어르신들 호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덕분에 차기 이장감이라는 소리를 듣고 산다니까요. 이제는 힘든 시기도 다 지나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형편이 됐는데 하필 이때 어머님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지 뭐예요. 이참에 애들 등교를 시키고 어머니 댁에 문안 인사차 들렸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문을 열어보니 어머니께서 아직 주무시고 계시지 뭐예요. 평소 같으면 동도 트기 전에 일어나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시던 분이 말이에요.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 해서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는데 감촉이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 코 밑에 손을 가져가 보니 숨을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미 숨이 끊어진 이유더라고요. 어머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다가 서울에 있는 형제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제들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일단 장인어른과 상의해서 장례식장으로 어머니를 옮겼어요. 아침나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확인했는데 점심나절엔 어머니 영정이 놓인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을 하게 되다니 사람의 생과 사가 이렇게 순식간에 갈릴 수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형제들이 속속들이 장례식장에 도착했고 동네 사람과 친인척들이 문상이 이어졌어요. 저는 이 모든 게 마치 꿈인 것만 같아서 멍하니 어머니 영정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또다시 형제들이 어머니 유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땅 문선이 집 문선이 행방을 묻는데 대답할 힘도 안 나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사실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득달같이 달려들어서는 제 멱살을 쥐고 땅 문서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지 뭡니까? 어쩌면 이 인간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건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랑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형제들 손에 멱살이 잡힌 채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데 제 아내가 달려와 그 손들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그걸 이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땅 문서가 갖고 싶었으면 어머니 살아계실 때 집에 자주 들러서 봐두시지 그랬어요. 10년 가까이 콧배기도 안 보이다가 어머니 돌아가셨다니까 유산 챙기겠다고 왔으면 창피한 줄이나 알고 저어시 하라고요. 우린 땅 문서인지 집 문서인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가서 집을 뒤지든 땅을 뒤지든 알아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굴면 그땐 법정에서 보게 될 줄 아세요. 눈에 도끼를 품고 소리치는 제 아내의 모습에 형제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보아하니 어머니 댁에 가서 문서를 차리려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장인어른은 제 옆에 오셔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래도 안사돈 옆에 이렇게 착한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이네. 지부모 장례식장에서까지 돈만 밝히는 저 짐승 같은 놈들 때문에 마음 다칠 거 없다. 넌 그저 어머니 가시는 길 마지막까지 잘 보내드리면 돼. 그렇게 자식 노릇하면 되는 거다. 장인어른의 위로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내 처지가 슬퍼서 그랬던 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가여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날 어머니 댁에 가서 온 집안을 뒤엎고 문서를 찾던 형제들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재차 제게 문서들의 행방을 물어댔어요. 모른다고 몇 번이나 답을 하자 큰 형이 나서서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좋아. 그럼 누가 됐든 먼저 문서를 찾는 사람이 땅이고 집이고 다 갖는 걸로 하자. 어때?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각서를 작성해서 공증부터 받자고. 니들도 알겠지만 공증을 받아놓으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거니까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5 형제는 머리를 맞대고 각서를 작성했어요. 마침 변호사인 처남이 장례식장에 와 있던 참이라 변호사 입회하에 각서는 작성됐고 장례식이 끝난 뒤 공증 작업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니 댁은 수시로 찾아와 집안을 뒤지는 형제들 때문에 난리 법석이었어요. 어머니가 키우시던 개 독구가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얘기해서 독구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도 안 계신데 잠자리까지 바뀌면 힘들어할까봐 계집 채로 옮겨다 마당에 놓았죠. 아침 저녁으로 독구 밥 주러 어머니 댁에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엉망이 되어버린 집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독구를 우리 집에 데려다 놓았으니 더는 그 꼴을 안 봐도 돼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어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저희 집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으셔선 독구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계시지 뭐예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오셨으면 안으로 드시지 왜 거기 계세요? 혹시 독구가 걱정돼서 오신 거예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독구 밥은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계속 독구 집만 가리키고 계시지 뭐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나 의아하던 차에 아내 목소리에 꿈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침에 아내가 독구 밥을 주러 나갔다가 저를 불러대지 뭐예요. 손에 검은 봉지를 든 채 말이죠. 독구집 청소해 주려고 바닥에 깔린 낡은 옷가지를 치웠는데 거기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몇 겹으로 단단하게 쌓여있는 비닐봉지를 뜯어보니 세상에 형제들이 그토록 찾던 땅이랑 집문서가 거기 들어있지 뭡니까. 형제들한테 연락하기 전에 장인어른께 먼저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듣고 계시던 장모님이 안방으로 달려가 뭔가를 꺼내오셨어요. 이거야. 자네 어머니가 나한테 써줬던 각서. 난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정말 독구 밥 주는 자식한테 유산을 남겼네? 장모님이 내민 각서에는 저희 부부가 결혼 전에 2 어머니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는 분가를 시키겠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유산을 독구 밥 챙겨주는 자식한테 모두 주겠다는 내용이었죠. 안사돈이 현명한 판단을 하셨구만. 일단 자네 형제들부터 부르게. 다들 있는 앞에서 각서 들고 확실히 해놔야 뒤탈이 없으니까. 그리고 경은아, 네 오래비도 불러라. 변호사가 옆에 있어야 그것들이 딴소리를 못할 거 아니냐? 문서를 찾았다는 연락에 다들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애초에 저는 친자식이 아니니 유산 상속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장인어른이 어머니가 남긴 각서를 바닥에 펼치셨어요. 그건 안 되겠네. 이미 자네 어머니가 10여 년 전에 이런 각서를 남기셨거든. 여기 적힌 대로 독구 밥 챙겨주는 자식한테 주겠다고 써있는 거 보이지?
그럼 묻겠네. 자네들은 그동안 독구 밥을 몇 번이나 챙겨줬나? 한 번이라도 챙겨준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게. 아무도 없지? 부모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상주 노릇은 할 생각도 않고 땅 문서 찾겠다고 집을 그 꼴로 만든 것들이 자기 어머니가 아끼던 걔한테 밥 한 번 챙겨줬을 리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무슨 부모 유산을 받겠다고 그래? 니들처럼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그럴 권리가 있기는 해? 여기 변호사도 있으니 이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물어보고 확인이 끝나면 내 집에서 나가주게. 네 놈들이 오니까 아주 집안에서 똥꾸렁내가 진동하는 것 같아서 못 참겠어. 결국 그날 형제들은 변호사인 큰처남한테 사실 확인을 받고도 못 믿겠다며 욕설을 퍼부으며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누구도 유산에 대해 소송을 걸거나 딴지를 걸어오는 일은 없었어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서 그런 걸 테죠. 솔직히 어머니가 남긴 유산에 대해서는 딱히 욕심이 없어요. 제가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를 자기들 필요할 때만 빼먹는 벽장 속 곶감처럼 생각하는 인간들한테는 10원짜리 동전 하나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자식들보다는 늘 어머니 곁을 지키며 재롱을 떨었던 독구가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 얼굴도 모른 채 집 앞에 버려진 저를 길러주신 양부모님 재산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지낼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문서를 못 찾을까봐 꿈에까지 찾아와 알려주시던 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켜준 독구도 잘 키울 테니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마시고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며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